네, IT의 신 이영수라는 유튜브를 하고 있고요. AI 템베거 투자 새 책으로 돌아온 이영수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은 AI 산업에 10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미국, 중국 이 두 강자들 사이에서 어떻게 보면 늦었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 두 강대국을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가 미국이나 중국 대비해서 경쟁력이 있냐 없냐 이런 게임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AI를 핵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그러면 지금 우크라이나가 원래 핵을 보유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핵을 포기하면 경제적 지원해주고 우리가 보호해주겠다라고 했는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안 됐죠. 네, 그 종이 조각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안 지키죠. 그러면 예전에는 우리가 핵을 개발하고 싶어도 기술도 없고 인력도 없고 자본도 없었죠. 그래서 못한 거예요. 근데 선진국들은 자기네들이 먼저 핵 개발을 해놓고 처음에는 미국하고 소련 개발하고 뭐 유럽에서는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뭐 이런 나라들이 개발했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야, 이거 위험하니까 니들은 하지 마 라고 해서 NPT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핵 개발은 선진국, 지금의 이제 그 강대국들만 유엔에서 힘을 쓰는 이런 사람들, 이런 국가들만 할 수 있게 되죠. AI도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봐요. 지금은 AI가 미국하고 중국이 할 수 있고 일부 이제 AI를 할 수 있는 국가들이 몇 개 없어요. 실제로 우리가 이제 지금 생성형 AI, 그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하는 파운데이션 AI 모델을 할 수 있는 국가가 많을 것 같지만 한 4개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 한 4개밖에 없어요. 그중 우리나라가 하나 포함되는 되는 거고요. 그리고 AI 가속기를 설계하고 양산할 수 있는 국가는 3개밖에 없어요. 미국하고 중국하고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어쨌든 돈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지금 돈이 많이 드니까 우리가 하지 맙시다 라고 했을 때 이게 나중에 후손들한테 뭔 쓴 이야기를 할 거냐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AI를 누구나 개발할 수 있지만 조만간에 AI는 아무나 개발할 수 없는 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게 AI가 군사 국방 기술에서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요. 실제로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뭐 요즘에 최근에 일어나는 전쟁들 보면 다 AI전입니다. 이게 AI가 있고 없고 간에 굉장히 크고요.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그런 기술이나 AI나 이런 쪽이 없다 보니까 미국에 의존하는데 미국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죠.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하죠? 스타링크 끊어버리고 AI 기술 제공해 주지 않고 이런 전략 자산을 그냥 아예 깡통으로 만들어 버리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의 AI에 의존했을 경우, 중국의 AI에 의존했을 경우에 그렇게 될 수 있고요. 그리고 핵은 단순 국방 안보 차원에서 중요하지만 AI는 경제에서도 중요합니다. 이제는 모든 영역에 AI가 포함돼서 작동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게 생산성 혁명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근데 남의 AI에다가 의존한다 그러면 우리는 디지털 시대, AI 시대의 식민지밖에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경쟁력이 없으니까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거는 질문 자체가 저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AI 산업에 뛰어들려고 해도 또 엔비디아 GPU 칩의 비싼 가격과 또 수급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이러한 어려움으로 우리나라는 헤쳐나갈 수 있다고 보시나요? 헤쳐나가야죠. 네. 어떻게든 외교적인 노력을 통해서 엔비디아 GPU를 최대한 땡겨와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LLM을 해야 됩니다. 다행히 국내에 LLM을 할 수 있는 회사가 2개나 있어요. 네이버가 하이퍼클로버 X라는 모델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LG는 X1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꽤 쓸만합니다. 근데 막대한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고 빅데이터가 필요하죠.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지원을 한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쨌든 미국이나 중국 수준은 안 되더라도 다 모든 국가들이 서버린 AI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우리가 디지털 인프라, SOC를 수출할 수 있는 국가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같은 칩을 만들 수 있는 회사는 전 세계에 엔비디아밖에 없고요. 그런데 엔비디아 칩만으로는 모든 컴퓨팅 파워가 구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AI라는 게 학습을 하기 위해서 그 칩이 많이 필요했었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의 독점이 이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이게 이제 점점 더 추론 쪽의 영역에 칩들이 많이 필요해집니다. 그래서 추론 쪽으로 올수록 이제 ASIC 칩들을 많이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그런 쪽에서는 칩들이 다양해지게 돼요. 그러면 미국의 빅테크 업체들이 설계하는 추론 칩도 당연히 많이 쓰이겠지만 이제 작은 업체들이 개발한 그 어떤 ASIC 업체들 칩도 많이 쓰일 수밖에 없는 거고 최근에 엔비디아가 이제 NVLink라는 NVLink 퓨전이라는 기술을 공개했거든요. 그러니까 NVLink라는 거는 엔비디아 칩을 사면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게 쿠다라는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개발할 때 선배 개발자들이 다 어떻게 보면 이제 소스 코드들을 다 쌓아놓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시험 볼 때 족보 같은 거죠. 다 그걸 가지고 와서 이제 쓸 수 있는 건데 그게 쿠다에 다 쌓여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 어떤 업체든 AI 개발하려면 엔비디아 칩을 최우선 사항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쿠다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리고 이제 AI라는 거는 병렬 컴퓨팅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컴퓨터 수십만 대, 수백만 대를 병렬로 연결해서 한 개처럼 돌아가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컴퓨터하고 컴퓨터 연결할 때 이게 한 대처럼 연결할 수 있는 기술이 중요하겠죠. 그게 엔비디아의 NVLink와 NVSwitch라는 기술이 중요한데 요거는 엔비디아 칩을 사면 쓸 수 있어요. 그래서 AI 클러스터를 꾸릴 때
굉장히 중요한 기술인데 그동안에는 엔비디아 칩에만 요 기술들 제공해 줬는데 이제는 경쟁 칩인 CPU나 아니면 ASIC에도 NVLink 퓨전이라는 기술을 제공해 주겠다 라고 했죠. 그러면 ASIC 업체들이 AI 인프라 쪽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생긴 거고, 자, 우리가 넷플릭스, 유튜브라는 OTT가 생기면서, 플랫폼이 생기면서 우리가 한국 콘텐츠가 어떻게 보면 급성장했잖아요. 똑같습니다. 엔비디아라는 요 플랫폼을 활용해서 우리의 ASIC 업체들이 AI 인프라 쪽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앞으로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이죠. 네, 국가 정책으로 이제 AI 산업에 큰 투자가 예상되는 시점인데요. 근데 AI 관련 그 전방 산업과 후방 산업에는 어떤 산업들이 있다고 보시나요? 일단 AI는요, 우리가 특정 산업이나 생태계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모든 영역에 AI는 기본 인프라처럼 쓰이는 거고요. 우리가 모든 지금 현대 문명은 전기하고 통신 기반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전기 끊기면 어떤 최첨단 기계도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통신 끊기면 요건 그냥 아무 의미 없어요. 그죠? 결국은 전기하고 통신이 기반이 돼야지 모든 최첨단 기기들이 돌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앞으로는 AI가 여기 전기하고 통신하고 AI가 기본이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AI가 있어야지 효율성이 나올 수 있고 이게 더 고도화된 디바이스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AI의 전방 시장이라 그러면 모든 것, AI 후방 시장이라 그러면 모든 것. 이제는 AI가 들어가지 않는 것. 지금 당장 그렇죠. 모든 전 세계 주식들을 보면요. AI와 논 AI 쪽 간의 멀티플이 완전 달라지고 있죠. 그리고 같은 회사에서도 AI와 논 AI 간의 사업부별 성장 율이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AI 혁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재명 정부 출범 첫날인 지난 4일 코스피는 연고점을 돌파하면서 강세를 보였는데요. 특히나 외국인들은 1조 원 이상 대량 순매수를 이어갔는데 외국인 수급이 강하게 들어온 이유는 무엇이라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이제 한국 시장에 대한 멀티플 리레이팅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새 정부가 어쨌든 이제 AI나 뭐 이런 새로운 성장 동력에 막대한 이제 재원을 투자하겠다. 그래서 이제 산업 정책이 굉장히 역대급으로 강력한 이제 정책이 나오게 됐고, 그리고 이제 산업 정책과 함께 금융 정책이 나왔죠. 그래서 항상 뭔가 어떤 혁명이라고 할 만한 중요한 분기점에서는 산업 정책과 금융 정책이 같이 나와야 되는데, 왜냐하면 정부만의 돈으로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민관이 같이 협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민간에서 자금을 유치하려면 주식시장만 한 게 없죠. 그래서 외국인들도 여기에 큰 기대감을 걸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순매수 1위가 SK하이닉스였고 2위가 삼성전자로 국내 반도체 대장주에 쏠렸는데요. 외국인들이 국내 반도체 대장주에 쏠린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시나요? 일단 지금 AI 혁명이잖아요. AI 혁명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AI 가속기. 특히나 이제 반도체가 제일 중요한데, 여기서 이제 그러면 보통 외국인들 사면 그 인덱스별로, 그러니까 인덱스로 시총 큰 거부터 사는데, 이게 좀 시총 1위 기업인 삼성전자가 AI 혁명에서 포지션이 참 애매하죠. 그러다 보니까 2등 기업인 SK하이닉스 쪽으로 이제 수급이 몰리는 것 같고, 그 외에 다른 섹터들은 이제 아마 업종 대장주 쪽으로 수급이 쏠리는 그런 흐름 같습니다. 일단 이제 지금 전 정부이긴 하지만 지금 이제 거기서 이제 준비해온 것들이 결국 이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용인에다가 이제 반도체 클러스터를 이제 하겠다. 이게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국가 산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가 산단이 아니라 그 지자체장이 선정하는 일반 산단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미중 패권 전쟁에서 반도체라는 게 워낙 중요해지다 보니까 일반 산단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지원은 국가 산단에 준하는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일반 산단과 국가 산단이 뭐가 다르냐면, 국가 산단이 되면 여기는 이제 뭐 그 도로나 뭐 이런 용수, 전력 이런 인프라뿐만 아니라 다양한 네트워크나 이런 모든 인프라들 다 국가 차원에서 제공해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법제화가 필요한 건데, 이제 그걸 위한 이제 반도체 지원법을 준비하고 있고요.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그동안에는 이제 반도체 그 지원법이라는 거는 투자액에 대해서 뭔가 세액 공제를 해주거나 이제 뭐 이런 보조금을 주거나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각국이 모두 반도체 팹을 유치하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국내에서 반도체 팹뿐만 아니라 산업 생태계가 돌아가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생산된 물량에 따라서 생산액에 따라서 세제 혜택을 제공해주는, 이게 대표적으로 미국의 IRA법이 보통 그런 식으로 법제화
구조화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반도체 공약으로 눈여겨보면 좋을 만한 종목들이 있을까요? 일단 이제 100조 원이라는 재정을 투입한다는 것은 역대급이긴 하죠. 그래서 뭐 이제 엄청난 이제 그 산업 지원이 되는 거고 우리 이제 적자 국채를 발행해서 상당 부분의 이제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전략이고 이건 사실 거의 2000년대 초반에 인포메이션 하이웨이 그러니까 인터넷 인프라를 투자할 때 못지않은 규모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당연히 엔비디아 GPU가 제일 중요하겠죠. AI에서 제일 중요한 게 세 가지거든요. 컴퓨팅 파워 그리고 빅데이터 알고리즘인데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컴퓨팅 파워 중에서 반도체가 제일 중요한데 그러면 반도체라고 하면 엔비디아 GPU가 제일 중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후보 시절에 처음에 이야기했던 거는 엔비디아 GPU 10만 장을 유치하겠다. 최대한 확보해서 이제 국가에서 소버린 AI, 한국어 기반의 AI를 개발하겠다. 이게 이제 핵심이었는데 그때쯤에서 이재용 회장하고 만났어요. 둘이. 그래서 그게 이제 만나고 나서 이제 정책이 약간 색깔이 결이 바뀌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엔비디아 GPU가 한 5만 장 확보하겠다 했고 나머지는 ASIC 그러니까 자체 설계칩 중심으로 AI 가속기를 채택하겠다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 후보로 당선이 되고 이제 후보가 되고 나서 제일 처음 행보가 퓨리오사 AI라는 ASIC 그 AI 가속기 설계업체를 방문했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행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의 그 어떤 후보 시절의 행보를 보면 AI 반도체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밸류 체인을 꾸리겠다라는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설계업체들이 많이 필요해지는 거고 그러면 설계 쪽에서 IP 설계 자산을 제공해주는 회사나 아니면 디자인 솔루션 이런 쪽에 이제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회사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결국 삼성 파운드리겠죠. 네, 삼성 파운드리가 결국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을 좀 잘 보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하면 AI 가속기 중에서 ASIC 쪽 생태계를 봐야 되고요. 그리고 삼성 파운드리 밸류 체인을 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 한국어 기반의 AI를 하려면 결국 학습할 데이터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공공기관에 있는 우리 그 양질의 빅데이터를 제공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러면 국내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수혜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쪽 보면 뭐 좀 수혜 업체들 오늘도 보면 이제 한글과 컴퓨터라든지 아니면 쿠콘이라든지 뭐 솔트룩스라든지 이런 회사들 주가가 많이 움직이는데 여기 이제 수혜의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AI ASIC 쪽은 퓨리오사 AI 잘하죠. 그리고 리벨리온이라는 회사도 잘합니다. 근데 둘 다 비상장이거든요. 그럼 비상장 업체지만 여기서 이제 생태계 쪽에서는 수혜를 볼 수 있는데 IP나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스를 제공해주는 삼성 파운드리 쪽에는 가온칩스라는 회사가 이제 DSP 쪽에서는 주목할 만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 설계를 하더라도 TSMC 쪽에다가 양산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국내에서 그 TSMC 밸류체인 얼라이언스 쪽에 하고 있는 에이직랜드 같은 회사들 그리고 이제 IP를 제공해주는 회사 중에서는 이제 칩셋 미디어 같은 회사들 좀 관심 가지고 볼만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 그 AI 인프라 쪽에 투자를 하면 데이터 센터 쪽에서 뭐 KINX 그리고 뭐 이제 ESS 쪽에서 이제 에너지 저장 시스템 이런 쪽에서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는 서진 시스템 뭐 이런 회사들 좀 관심 가지고 볼만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기, 통신, AI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뭐 한국형 스타게이트 얘기도 나오고 또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거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산업들도 어떻게 보면은 수혜가 이전될 수도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게 그 AI 인프라라고 하면요. 이제 아주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컴퓨팅 파워인데 이 컴퓨팅 파워를 돌리기 위한 전력이 기본적으로 필요해요. 그래서 전력이라는 거는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전 세계가 왜 지금 뒤늦게 원전 때문에 난리냐면 AI를 돌릴 전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전력 인프라 시스템으로는 AI를 다 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오죽하면 지금 뭐 트럼프가 그 석유하고 석탄 떼서 그냥 AI 돌리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고 그런데 이제 뭐 어쨌든 지구를 생각하면 신재생 에너지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는 신재생 에너지 가지고 이 지구 문명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근데 AI 혁명이 시작되니까 그게 안 되는구나. 라고 해서 지금은 모든 게 원전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고 원전 중에서도 기존의 대형 원전이 아니라 SMR이라고 하는 소형 모듈 원전 이 중심으로 이제 되는 거고요. 그래서 작은 방 시스템으로 가는 거죠. 데이터 센터 옆에 딱 모듈로 SMR이 딱 붙는 그래서 전기 생산하고 소비하는 게 딱 이렇게 이제 그 어떤 제한된 영역에서 이루어지도록 그런 식으로 지금 인프라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런 쪽에 이제 관련주들이 최근에 많이 핫한 거죠. 그래서 뭐 국내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 미국에는 뉴스케일 파워, 뭐 지버너바 뭐 이런 회사들이 계속해서 관심 받고 있는 거죠. 이번에 AI 텐베거 투자라는 책을 출간하셨는데요. 텐베거 주식을 찾고 오롯이 투자하기가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텐베거 주식을 만나 자산의 레벨이 올라간 사람들의 특징이 있을까요? 이게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AMD의 CEO인 리사수 박사가 이야기를 했어요. 리사수
박사는 엔지니어로서 그리고 CEO로서 여러 테크 문명들 혁명을 겪었죠. 그래서 근데 이분이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가 겪은 테크 혁명 중에 가장 크고 거대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번 AI 혁명. 그래서 인류의 삶을 우리의 생활 양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혁명이기 때문에 여기서 기회를 잡아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실제로 지금 뭐 여유돼서 큰 자산을 일구신 분들이 지난 모바일 혁명에서 기회를 잡으신 분들이 되게 많죠. 그리고 그보다 더 선배분들은 2000년대 초반에 IT 버블, 그때는 인터넷 혁명이었잖아요. 그때 기회를 잡으신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1600만의 투자자들이 본인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어마어마한 혁명입니다. 그래서 이게 텐베거를 찾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본인의 역량에 달렸겠지만 적어도 텐베거의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은 지금이라도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 텐베거의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이 다 이 책 안에 어느 정도 제가 상당 부분 다 적어놨고, 그래서 이제 한국하고 미국하고 중국 기업들, 작년에 낸 책은 제가 한 100여 개의 기업들을 분석을 했는데 너무 어렵고 많다라고 해서 이번에는 한 38개로 압축했고요. 그래서 보시면 굉장히 여러분들이 텐베거를 발굴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HBM 관련주들의 주가가 한동안 주춤했었는데요. 올해 HBM의 매출 전망은 어떻게 보시고 앞으로도 성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시나요? 일단 HBM은 올해도 굉장히 성장할 겁니다. 이제 작년 대비해서 거의 2배 가까이 성장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최근에 이제 HBM 시장에서 주목하는 거는 SK하이닉스의 경쟁 우위, 그러니까 공급 그 우위가 더 강해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올 초 그리고 작년에 전망할 때만 해도 SK하이닉스의 입지가 좀 약화될 거라고 봤어요. 왜냐하면 삼성전자도 이제 들어오고 마이크론도 들어오고 하면 이게 뭐 일부에서는 뭐 일각에서는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까지 나왔었거든요. 외사계 보고서나 이런 쪽은. 근데 완전히 지금 거꾸로 가고 있죠. 그래서 보면 지금 AI 혁명이 시작될 때 세계 회사가 되게 중요했습니다. 엔비디아 그리고 TSMC, SK하이닉스의 삼각 동맹이 되게 중요했는데, 자, 삼각 동맹이 갈수록 점점 약해질 거다. 그리고 독점 우위가 약해질 거다라고 했는데 지금 AI 혁명이 시작된 지 2년 6개월 지났는데 지금 상황을 놓고 보면 전혀 아닌 거죠. 엔비디아의 AI 가속기 경쟁력은 더 강해졌고요. 최근에 뭐 이게 경쟁력이 강해졌다라는 거는 가격의 동향을 보면 알잖아요. 최근에 엔비디아가 관세 영향 때문에 엔비디아 칩 가격을 최대 25% 인상을 했죠. 25% 인상했습니다. 그리고 TSMC 같은 경우는 파운드리 가격을 최대 30% 인상했죠.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HBM의 공급 단가를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지금 HBM3 8단이 메인인데 여기 12단이 되면 소폭 오를 거다라고 봤는데요. 실제로 지금 HBM 8단 대비해서 12단 가격이 60% 올랐어요. 그리고 지금 HBM3E에서 HBM4로 넘어갈 때 단가가 플랫하거나 거의 오히려 좀 떨어질 수도 있을 거라고 봤는데 실제로 지금 가격 협상이 20% 30% 인상한다고 이야기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 물량을 엔비디아하고 SK하이닉스가 지금 계약을 하고 있는데 HBM3 12단하고 그리고 HBM4 같은 경우는 내년 엔비디아 물량의 75%를 SK하이닉스가 담당하게 됐어요. 자,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삼성전자는 HBM에 아예 못 들어왔고요. 마이크론도 지금 HBM3 8단만 메인 공급하고 있고 12단은 제대로 못 들어오고 있어요. 그만큼 이게 기술이 어렵고 SK하이닉스의 기술력이 초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물론 파운드리도 마찬가지죠. 파운드리도 TSMC하고 2등 업체인 삼성 파운드리하고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엔비디아도 이게 갈수록 이제 점점 독점력이 약해지겠거니 했는데 AMD의 마켓시어가 작년에 15%에서 올해는 거의 뭐 지금 한 자릿수대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오히려. 그리고 ASIC도 엔비디아가 우려한 것만큼 생각보다 많이 늘고 있지 않고요. 그게 최근에 HBM 관련주들의 랠리를 만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HBM을 거의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 게 SK하이닉스인데 올해 SK하이닉스가 HBM으로 벌어들이는 매출과 영업이익은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뭐 올해 전체 매출의 절반을 HBM이 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D램 사업의 절반 정도를 HBM이 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추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연내에 HBM이 전체 매출의 절반, 낸드 플래시까지 합쳐서 절반 수준까지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마진율은 정확하게 공개는 안 하고 있는데요. 작년 기준으로 HBM3 기준으로 SK하이닉스의 생산 수율이 한 68% 나왔어요. 그러면 10개 만들어서 3개는 버리고 7개만 썼는데도 마진율이 50% 나왔거든요. 근데 올해는 마진율이 좀 떨어질 거라고 봤어요. 근데 실제로 지금 SK하이닉스의 HBM 마진율은 60% 육박하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 올해 연간으로 얼마나 되는지 대충 금액을 추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 SK하이닉스의 원래 HBM 그 캐파 투자 움직임이 굉장히 슬로우했죠. 상반기만 해도. 근데 하반기 들어서 굉장히 빨라지고 있어요.
왜 빨라지겠어요? 엔비디아 같은 고객사들이 빨리빨리 투자해달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고, 자,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내년 협상을 굉장히 좋게 기약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청주에 있는 M15X라는 신규 팹을 조기 가동하는 게 지금 고객사들의 요구 조건입니다. 또 한편으로 국내 투자자분들이 우려하는 것이 국내 시총 1위였던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의 자리를 내주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하시는데요. 이번 HBM 주도권을 잃은 삼성전자가 결국 SK하이닉스에 따라잡힐 것으로 보시나요? 일단 반도체로 놓고 보면 이미 따라잡혔고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사업도 있고, 가전 사업도 있고, 그리고 뭐 전장 사업도 있고, 여러 사업들이 있는 종합 테크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 시총을 아직까지 SK하이닉스가 따라잡기에는 좀 아직까지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지만, 반도체 사업만 놓고 봤을 때는 이미 SK하이닉스가 삼성을 훨씬 앞지르고 있다고 볼 수도 있죠. 일단 지금 HBM3E가 올해까지 그 블랙웰의 메인이고요. 그리고 이제 연말에 나오는 루빈이 HBM4가 이제 메인이 됩니다. 근데 HBM4에서 뒤집기가 힘들어졌어요. 왜냐면 지금 내년 공급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HBM4에서는 뒤집기가 어렵고, 그러면 내후년에 들어가는 HBM4E, 여기서 퀀텀 점프를 한번 한다 그러면 뒤집을 가능성이 있긴 한데, 근데 이제 쉽지 않아요. 이게 왜냐면 우리도 뭐 테크 혁명이라는 것들을 뭐 인터넷 혁명, 모바일 혁명 이런 것들을 겪어봤지만 1등 업체가 2등 업체한테 따라잡히고 나서 그걸 재탈환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예전에 휴대폰 1등 업체인 노키아, 뭐 모토로라 같은 업체들이 어떻게 됐는지 다 뭐 보시면 아실 것 같고, 인텔이 또 어떻게 됐는지 보시면 아실 것 같고요. 지금 삼성전자가 고민해야 되는 지점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전략을 좀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PC 혁명 때는 엄청난 어떤 경쟁력을 자랑하다가 모바일 혁명에서 엄청난 실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모바일 혁명에서는 별로 재미를 못 보다가, 자, 그 다음 혁명은 놓치지 않아야겠다라고 해서 AI 혁명에 굉장히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AI 혁명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코파일럿이라는, 그리고 오픈 AI에 지분을 투자해서 대주주가 되는 그 배팅을 할 수 있었던 거는 결국 모바일 혁명에서 실기를 했다라는, 그게 굉장히 뼈아팠던 거거든요. 지금 보면 모바일 혁명의 주역이었던 애플하고 삼성전자가 AI 혁명에서 굉장히 죽을 쓰고 있는데, 그래서 두 회사가 지금 굉장히 바짝 긴장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죠. 일단 이제 메모리 반도체라는 게 원래는 커머디티, 범용품이죠. 그래서 미리 만들어 놓고 재고 쌓아 놓고 있다가 이게 이제 결국은 공급 과잉이 되면 가격이 폭락하고, 공급이 부족하면 가격이 폭등하고, 이런 변동성을 가져왔죠. 근데 AI 혁명 들어서 메모리 반도체라는 게 이제 모든 칩이 마찬가지지만 이게 최적화, 커스터마이징이 굉장히 중요해지게 됐습니다. 그 HBM이라는 아이템이 커스터마이징 된 칩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AI 혁명에서 이제 온 디바이스 AI든 뭐 엣지 AI든, 자, 모든 게 이제 커스텀 메모리가 필요해집니다. 특히나 이제 HBM3에서 HBM4가 되면 요 커스터마이징, 커스텀 메모리의 중요도가 더 높아지거든요. 자, 이런 쪽에서 이제 SK하이닉스가 메모리의 파운드리 기업으로 진화 발전할 수 있는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SK하이닉스는 정말 나중에 얼마나 커져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HBM을 이을 주도주로 유리기판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유리기판을 유독 주목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전체 AI 하드웨어에서 뭐 유리기판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면 아주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AI 혁명이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혁명은 아니죠. 결국 미국이 주도하는 거고, AI 하드웨어는 사실 대만이 주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나라가 그나마 이 AI 하드웨어에서 독점력,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쪽이 HBM이거든요. 그리고 그거 제2의 HBM이라고 하면 우리가 뭔가 그 AI 하드웨어에서 뭔가 주도할 수 있는 섹터가 유리기판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기판은 이제 플라스틱 기반으로 이제 해서 만들어지는 기판인데, 이게 유리로 바뀌게 되면 발열이라든지 아니면 그 네트워크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개선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경박 단소화에서도 유리하고. 근데 유리를 다룰 수 있는 굉장히 고급 기술이 필요한데, 이게 결국 디스플레이 산업에서 대부분 옵니다, 기술이. 그래서 우리나라가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워낙 잘했기 때문에 그런 요소 기술들이 많고, 이걸 가지고 유리기판을 활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유리기판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제2의 HBM이라고 할 만한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국내 업체들 또한 유리기판 기술 개발을 진행 중으로 알고 있는데요. 눈여겨볼 기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이제 뭐 지금 유리기판 업체 중에서는 뭐 SKC 앱솔릭스가 제일
선두를 나가고 있고 뒤따라가는 회사가 이제 삼성전기, 뭐 삼성전자인데요. 최근에는 요게 분위기가 진짜 SKC 앱솔릭스하고 삼성이 자리가 바뀔 수도 있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SK그룹이 SK하이닉스만 보면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 SK온이라는 2차 전지 쪽에서 굉장히 많은 손실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SKC 쪽에서는 이제 유리기판 쪽을 중요한 성장 동력으로 보고 있지만 동박하고 유리기판에 둘 다 투자하기는 지금 여력이 별로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지금 유리기판보다는 동박 쪽을 좀 보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기 쪽에 이제 밸류체인들 좀 관심 가질 만하고 거기서 이제 뭐 삼성전기, 뭐 캠트로닉스, KC텍 뭐 이런 회사들 좀 관심 가지고 볼 만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그 구리 도금 쪽에서 이제 YMT 같은 회사들도 이제 새로 부상하는 회사라고 볼 수 있죠. 그렇다면 SK 하이닉스가 HBM 독점적인 지위를 가져가고 있는데 SK 하이닉스 HBM 관련된 국내 기업들은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요? 일단 이제 SK 하이닉스가 HBM 쪽은 제일 잘하고 있고요. 여기 이제 조립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TC 본드라는 장비인데 칩하고 칩을 이제 적층해서 이제 붙이는 건데 이쪽이 원래 한미 반도체가 독점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하나 세미텍이라는 회사가 들어와서 이제 이원화가 됐고 그리고 이제 네덜란드 그 싱가포르의 ASMPT라는 회사도 이제 이미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그 TC 본드 쪽은 사실 원래 독점이다가 독점이 깨지는 바람에 여기는 이제 약간 좀 멀티플링이 디레이팅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TC 본드가 쪽이 많아지면 여기 들어가는 부품이 펄스 히트라는 부품이 있어요. 그런 쪽에서는 이제 미코라는 회사가 이런 쪽에 이제 국산화해서 좀 뭔가 잘 해보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후공정 쪽에 서 이제 관련된 기업들이 많은데 여기에 뭐 리플로우라든지 아니면 그 붙일 때 필요한 이제 노광 공정에서 나온 찌꺼기 같은 것들을 이제 제거해주는 디스컴 장비 이런 쪽에서 PSK 홀딩스 그리고 리플로우 쪽에서는 STI 뭐 이런 회사들 관심 가지만 하고요. 그리고 이제 검사 쪽에서는 뭐 이제 테크윙이라든지 아니면 넥스틴 이런 회사들 관심 가질 만한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최근에 주가가 급등했기 때문에 뭐 지금 섣불리 따라 붙는 거는 조금 이제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이클이 제가 보기에는 투자의 사이클이 2년 3년 정도 더 남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또 다음 사이클을 만약에 준비한다 그러면 지금은 공부할 필요가 있고요. 그 공부하는 데 있어서 뭐 제 책을 활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삼성전자의 오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엔비디아의 HBM 납품이 늦어지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HBM 납품이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이라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이제 초창기에 삼성전자가 HBM 납품이 늦었던 이유는 결국 HBM 제조 기술이 좀 확보가 늦었던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HBM 제조 기술 중에서 이제 칩 D램의 그 구멍을 뚫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TSV라고 하죠. 스루 실리콘 비아라는 여기 이제 식각으로 칩에다가 아주 미세한 구멍을 뚫고요. 여기에 구리를 채웁니다. 그래서 칩하고 칩을 붙이면 여기 마치 아파트에 있는 고속 엘리베이터 같은. 그래서 전자가 굉장히 빨리빨리 이제 시그널을 이제 보낼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이동할 수 있게 된 건데 이게 칩에 TSV를 구멍을 뚫는 거고 이제 칩하고 칩을 붙이는 게 중요한데 요 붙이는 기술이 하이닉스가 압도적이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제 거기서 좀 뒤처졌다라고 이제 생각이 됐었는데 자 그것뿐만 아니었던 거죠. 이게 막상 또 작년에 들어서 중간에 작년 5월에 전영현 부회장이 갑자기 중간 인사로 DS 부문장이 바뀌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는데요. 그게 왜 그러냐 보니까 이제 D램 자체에서도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D램이 보통 선단 공정을 1X, 1Y, 1Z까지 가다가요. 보통 이제 10나노 때 요거를 이제 넘버링 하는 건데 XY, Z 다음에 이제 1A, B, C로 가는데 1A에서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A에서 문제가 있었는데 이거를 삼성전자에서 그냥 무시하고 그냥 이게 설계 결함이 있는데 넘어갔던 건데 이게 결국은 완전히 지금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A에 대한 재설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D램 자체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삼성전자가 굉장히 집중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제 HBM의 그 어드밴스드 패키징 기술이 지금은 오히려 후순위로 밀렸고 지금은 D램 자체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삼성 파운드리를 육성할 수 있었던 데는 메모리 쪽에서 많은 돈을 벌어서 이걸 가지고 시스템 반도체 쪽에 밀어주면 이게 이제 그 선순환이 되는 어느 정도 이제 버틸 수 있는 그게 됐는데 지금은 캐시카우 본진이 무너지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빨리 D램하고 낸드 플래시 쪽에 메모리 경쟁력을 회복하는 게 매우 중요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는 6월에는 엔비디아로부터 HBM3E 제품에 대한 최종 승인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삼성전자는 6월 안에 최종 승인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뭐 3분기나 빨라도 한 4분기 초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아요. 일단 D램 1A의 재설계 자체가 그렇게 속도를 내기 힘들고요. 설계 결함 문제를 이걸 다시 돌아가서 푼다라는 건요. 1A 문제를 해결해야 1B, 1C가 해결이 될 수 있거든요.
지금 삼성전자는 원C를 가지고 HBM을 만들어서 뭔가 한번 퀀텀 점프를 해보겠다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A에서의 설계 결함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근데 설계 결함 문제를 아무리 빨라도 6개월, 9개월 안에 해결하기 힘들어요. TSMC는 파운드리 부분에서 삼성전자와 추격차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와 TSMC의 기술력 차이가 이렇게까지 난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라 할 수 있을까요? 결국 제조 기술은 이게 만약에 한 10년이라는 시기를 돌려서 본다 그러면 삼성 파운드리가 오히려 TSMC보다 제조 기술은 더 뛰어난 때가 있었어요. 10년 전만 해도. 자, 그러면 그 사이에 뭐가 변수가 있었냐? 모바일 칩을 제일 설계 잘하는 회사가 삼성에서 TSMC로 옮겨가는 사건이 벌어졌죠. 그게 애플의 AP입니다. 애플의 스마트폰, 아이폰의 두뇌 칩 역할을 하는 AP가 원래 삼성 파운드리에서 100% 생산하다가 TSMC로 완전히 옮겨갔죠. 그럼 설계를 제일 잘하는 회사가 옮겨가게 되면요, 파운드리 회사는 배우는 게 굉장히 많아져요. 그래서 그게 결국은 선단 공정에서 TSMC가 삼성을 또 넘어서는 중요한 계기가 됐고요. 제가 앞에 HBM 이야기하면서 삼성이 후공정 쪽을 굉장히 등한시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HBM을 만드는 TSV를 하고 그리고 칩을 붙이는 쪽에 굉장히 그쪽에 기술을 과소평가하고 열심히 안 했죠. 그게 TSMC하고 경쟁에서도 똑같이 벌어졌었어요. 그때 애플의 AP를 애플이 삼성 파운드리하고 TSMC를 딱 경쟁을 시켰거든요. 그때만 해도. 그래서 그때 아마 아이폰 6S 정도였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6S의 AP를 TSMC하고 삼성 파운드리가 반반씩 만들었어요. 근데 삼성 파운드리는 14나노 공정이었고 TSMC는 16나노 공정이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미세 공정이 뛰어난 칩이 더 성능이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막상 벤치마크를 놓고 돌려보니까 TSMC 칩이 더 좋은 거죠. 16나노인데도 불구하고. 뭐가 달랐냐? 여기에 어드밴스드 패키징이라는 기술이 처음으로 도입이 됩니다. 그게 팬아웃 WLP, 웨이퍼 레벨 패키징이라는 패키징 기술이 더 좋아진 거죠. 그래서 삼성이 이제 후공정이 중요하구나라고 해서 빨리 그때라도 정신 차리고 따라잡았으면 되는데 어영부영하면서 못 따라잡았습니다. 그게 결국은 애플하고 TSMC의 협력이 더 강화되게 됐고요. 그게 지금은 엔비디아하고 TSMC의 협력이 더 강화되면서 삼성이 치고 들어갈 수 있는 틈이 안 생기게 된 거고, 그러면 기존에 있던 고객들이라도 잘 지켰어야 됐는데 2022년에 삼성 파운드리에서 GOS라는 사태가 벌어졌죠. 그때 이제 갤럭시 S22였죠. 그때 게임 때문에 발열이 너무 나니까 칩 성능을 의도적으로 떨어뜨리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게 퀄컴 칩을 또 삼성 파운드리에서 TSMC로 옮겨가게 만드는 일이 벌어졌죠. 그때만 해도 퀄컴은 애플 이후로 삼성 입장에서 제일 큰 고객이었어요. 그 큰 고객이 TSMC로 가버린 거죠. 그래서 기술력에서도 이제 좋은 설계 업체가 이제 없어진 거니까 삼성이 그때는 이제 공정 경쟁력도 빠른 속도로 이제 하락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도 최근 뉴스를 보면은 그래도 이제 중국 쪽에서 많은 수주를 받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곤 있는데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그 재기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이제 TSMC를 다시 뛰어넘는다, 이거는 제가 보기엔 요원한 일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근데 전 세계에서 10나노 미만의 파운드리를 할 수 있는 회사는 2개밖에 없어요. TSMC하고 삼성 파운드리 2개밖에 없는데 지금 TSMC 팹이 가득 찼어요. 왜냐면 AI 때문에 워낙 지금 수요가 폭발적으로 넘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삼성 쪽으로 낙수효과가 오고 있긴 있거든요. 그런데 삼성이 또 못 만들어주면 아예 차라리 TSMC에서 번호표 뽑고 기다리자, 이런 업체들이 많아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삼성이 빨리 기술 격차를 줄이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는 TSMC 팹이 너무 꽉 찼다라는 거고요. 지금 3나노 팹이 100% 풀 가동이에요. 그러니까 이 팹을 확보 못한 기업들이 삼성 파운드리 쪽으로 찾아와요. 그래서 지금 삼성 파운드리하고 어쨌든 개발을 하고 있고요. 3나노, 4나노에서.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새 정부가 100조 원의 재정을 투입해서 AI 인프라를, 컴퓨팅 파워 쪽에 인프라를 투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ASIC 쪽을 밀어주고 있는데 그러면 그 ASIC을 어디서 파운드리 하겠어요? 삼성 파운드리 쪽에 할 수 있도록 뭔가 지원을 하겠죠. 물론 여기서도 삼성 파운드리가 TSMC하고 기술 격차를 못 줄인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TSMC의 제조를 맡길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정부조차도. 그런데 이제 어쨌든 기회가 있는 거죠. 일단 작년까지만 해도 3나노 쪽에서 뭔가 승부수를 던졌어요. 기존의 핀팻이라는 공정을 게이트 올 어라운드라는 새로운 공정으로 제일 먼저 전환을 시도했죠. 삼성 파운드리가. 그래서 3나노 게이트 올 어라운드는 삼성이 TSMC보다 양산 속도가 빨랐어요. 근데 의미 있는 고객이 아무도 안 왔습니다. 그러니까 설계를 잘하는 업체가 누가 줘야 되잖아요. 아무리 공정만 만들어 놓어도 소용이 없죠.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고객 유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인사해서 파운드리 사업부장을 기술통보다는 영업통을 맡긴 거죠. 그래서 미주 사업부장, 영업 쪽을 잘하는 한진만 사장을 내정을 했죠.
파운드리라는 게 결국 그 TSMC를 보면 7나노에서 충분히 돈을 벌어서 5나노로 투자하고 5나노에서 충분히 돈을 벌어서 4나노로 투자하고 그게 선도업체가 누릴 수 있는 이점이거든요. HBM도 보면 SK하이닉스는 HBM3에서 충분히 돈을 벌고 HBM3E로 넘어가고 HBM3E에서 충분히 돈을 벌고 HBM4로 내려갈 수가 있는데 나머지 경쟁사들은 어떻게 돼요? 적자 내면서 계속 따라가야 돼요. 파운드리도 마찬가지죠. TSMC는 그렇게 돈 벌어서 계속 투자하는데 삼성은 메모리에서 번 거 가지고 밀어 넣어가지고 계속 어거지로 따라가는 거니까 여기서 차이가 있는 거죠. 일단 이제 그 삼성 파운드리에 의미 있는 고객들을 유치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뭐 일단 지금 제일 유력한 거는 테슬라 같습니다. 테슬라의 FSD 칩이나 이제 뭐 이런 쪽에 이제 의미 있는 수주를 한다 그러면 제일 좋은 거고. 그리고 파운드리 사업이 지금 이제 보면 연간 한 2조 원, 3조 원 정도 가까이 적자를 보거든요. 요 적자가 빠르게 줄어드는 속도, 요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메모리 쪽은 제가 보기에는 HBM은 지금 단기간에 뭔가 답이 안 보입니다. 어쨌든 현금성 자산이 100조 원 가까이 있어요. 삼성은. 그동안 벌어놓은 돈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소진 속도가 너무 빨라지니까 이제 걱정하는 거죠. 1년간 그 삼성전자 고점에 몰려서 고심하지만 또 믿고 기다려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아직도 삼성전자에 믿음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뭐 어쨌든 저는 이제 뭐 어느 정도 반등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반등이 나오면 그냥 이제 삼성전자 비중을 좀 줄이고 오히려 SK하이닉스나 아니면 미국 테크 쪽에 좀 분산 투자를 하는 게 오히려 좀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삼성전자가 잘할 수도 있겠죠. 파운드리나 HBM 쪽에서 잘할 수도 있겠지만 그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이제 뭐 기존에 잘하는 회사가 더 잘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이제 AI 혁명이라는 건요 10년 사이클이에요. 그런데 보통 10년 동안에 계속 산업은 성장 발전하지만 우리의 투자의 시기로 보면 5년이거든요. 예전에 한번 기억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바일 혁명이 2010년대 시작돼서 결국은 2014년도 정도가 거의 스마트폰 관련된 투자는 끝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AI 혁명도 저는 2022년 11월에 시작됐으니까 한 5년 정도는 투자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서 AI 사이클에 따라서 뭔가 퐁당퐁당 따라갈 수 있는데 지금은 2년 6개월을 지났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이 변곡점에서 이 책을 읽어보시면 이제 엔비디아 이어서 어떤 회사들 투자해야 될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 다음 주도주가 뭔지에 대해서 AI 안에서 힌트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